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성승미소입니다. 금요일 두려웠던, 아니 빨리 지나가기를,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길 기대했던 8월 고용지표 나름 잘 나왔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지수가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토마스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그 고용지표, 사실 26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사실 금요일 고용지표 결과를 일주일 내내 결과를 기다렸고, 그 고용지표가 좋을지 모른다는 이 분위기 때문에 증시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내용을 보면 NFP, 즉 난팜 페이롤, 시간당 임금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까지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줬고,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금요일에 상당히 분위기 좋게 출발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겠죠? 네네, 월가에서는 이제 골딜락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고용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이것이,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도 아니고, 또 연준이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이제 하향 추세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준에도 좋고 증시 투자자들에게 좋은 골딜락스라 이제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 또 상황이 바뀝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지표가 지난 6월 달에, 7월이구나. 7월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크게 NFP가 증가하면서 사람 놀래게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8월 NFP는 적당히 줄어들어서, 이제, 파월 의장, 즉, 페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고용지표가 약간 하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에 어느 정도 좀 완화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장 초반에 해석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수요일 날 민간 기관에서 이제 고용 지표를 이제 발표하는데, 거기에 ADP 지표인데, 거기서는 13만 개인가 그 정도로 아주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렇지만은 시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은 ADP와 이제 난팜 페이롤 이 수치 간의 간격이 상당히 컸고, 이제 또 ADP의 그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믿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난팜 페이롤이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걱정으로 이제 이렇게 증시가 하락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된 걸 보면은 ADP 민간기관에서 한 것도 대충 맞았다. 거기다가 난팜 페이롤도 같은 흐름이었다. 이래갖고 이제 증시가 상당히 초반에는 상당히 환호를 했죠. 그런데 초반에만 그랬고,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일찍 잠을 잤는데, 새벽에 잠깐 일어나고 이게 뭐지? 이거 상당히 이게 황당을 했었어요. 즉, 다우지수가 미국 시간으로 정오까지는 플러스 370포인트 정도 올랐었고, 그래서 기분 좋게 잠을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니까 거의 그만큼 빠졌어요. 그래서 위아래 상한폭을 합하면 거의 700포인트 넘게 정말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되었고, 마지막까지 그 분위기가 반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상승 분위기가 다 사라지고 하락으로 끝이 난,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들도 전부 이제 모두 이제 뉴스에서 봤겠지만은, 표면적인 이유는 러시아 푸틴의 또 한 번의 심술, 이것에 의해서 이제 증시가 이제 하락 반전했는데, 뉴스 봐서 다 아실 거예요. 독일로 가는 이제 노스트롬 그 가스관이 원래 토요일 날 3일간의 수리 기간을 지나고 토요일 날 아침부터 오픈 다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금요일에
이게 뭐 기름이 조금 샌다. 우리가 수리를 좀 더 해야겠다. 그러면서 오픈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채 일단은 무기한으로 다음에 알려줄게 이러고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오픈 못 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유럽 정시는 미국 시간으로 낮 12시면 다 끝나요. 예. 그래서 요 뉴스를 못 본 상태에서 유럽장이 끝났는데 바로 이제 선물 지수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유럽의 선물 지수가 이제 12시 넘어서 이 뉴스가 나오면서 곤두박질 치고 미국 증시도 따라서 곤두박질을 쳤다. 이제 이렇게. 요거는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예요. 네, 네. 요거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이유. 근데 사실 러시아가 그동안에 노스트롬 갖고 장난질 여러 번 했잖아요. 네. 여러 번 했는데 처음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은 갈수록 같은 이 심수를 자꾸 부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면역이 돼갖고 예. 증시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번 금요일에 그 러시아 측에서 노스트롬 오픈 안 하겠다 한 그 상태에서도 실제 천연가스 가격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바닥에서 살짝. 근데 증시만 왜 이렇게 와장창 무너졌냐? 이제 요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천연가스의 최근에 그러니까 뭐 불과 일주일 전까지 가격이 급등했던 이유가 겨울에 대비하기 위한 이제 독일을 비롯한 주요 유럽 국가들이 재고량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게 거의 일반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네네. 독일의 경우에 재고량이 이미 85%에 달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전혀 거의 뭐 오히려 마이너스 나고 상황이 그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증시가 이렇게 과감하게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표면은 그 러시아의 목리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진짜 이유는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노동절 휴장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연휴 들어가는 거죠. 예. 요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증시 안에서 역학적으로 변화가 있냐면은 일단은 이제 월가 투자 뱅크들의 펀드 매니저들은 금요일 아침에 난판 페이로를 그 수치가 나온 것을 본 후에 대부분 휴가를 떠났다고 그래요. 예. 근데 월가의 중심은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도 그 중심은 이제 투자 뱅크들이거든요. 이 투자 뱅크들의 이 빅 플레이어들이 휴가를 떠나는 사이에 이 몸 중량이 좀 가벼운 팔딱팔딱 뛰는 헤지 펀드들이 네. 대량 쇼쳐버리는 거예요. 이 뉴스, 이 러시아 뉴스 이걸 보면서 바로 그냥 공매도와 옵션의 풋으로 네. 이제 대량 이제 공세를 펼쳤는데 이 중심 플레이어들이 없다 보니까 이 그냥 프리폴한 거죠. 이게 뭐죠? 이렇다 할 지지도 자이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예. 네. 지지도 없이 그냥 충격이 없어진 거예요. 네. 충격 없이 그냥 프리폴을 해버리는 건데 이 우리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관이라면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잖아요. 예. 이제 패시브 펀드는 사실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줘요. 예. 이 사람들은 주로 연금, 뭐 기금, 보험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저 매달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현찰을 리밸런싱하는 정도로 이렇게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조정만 하죠. 주로 이제 월말에 조정을 많이 하고 네. 분기말에 조정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증시 큰 변화에는 이제 영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치고 그럼 액티브 펀드에서는 이제 투자 뱅크들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있고 헤지 펀드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투자 뱅크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정도 투자 뱅크가 있고 헤지 펀드는 사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예. 헤지 펀드들은 뭐 지난번에 몰락했던 빌 황 씨도 이 헤지 펀드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설에는 뭐 500개 된다, 뭐 1000개도 된다.
그다음에 뭐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의 남편 이 사람도 헤지펀드는 아니지만은 개인 투자가로서 상당히 큰 손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증시에 이제 변화를 많이 줄 수 있는데 이 중심 빅 플레이어들이 휴가를 떠난 사이에 이 잔챙이 헤지펀드들이 대량 공매도 쳐갖고 중력 없이 그냥 내려꽂았다. 이제 이것이 이면에 이제 드러난 이제 원인인데 사실 최근에 증시에서는 이 완전히 셀러스 마켓이에요. 네. 바잉 세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올라오면은 내려가고 이런 장세였거든요. 네. 이런데 헤지펀드들이 대량 공매도 쳐버리니까 뭐 개인들은 뭐 어떻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 아침에 또 저녁에 이 다우존스로 하면 약 800포인트 와일드 스윙한 그런 날이 이제 기록됐습니다. 큰 손들이 떠나고 짠챙이들이 모여서 옵션이나 뭐 선물, 파생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면서 지수를 밀었으면 수익률 싸움에서 대단한 성과를 얻어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투자뱅크의 그 펀드 매니저들은 이 피고용자예요. 예. 이제 직원 입장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돈 벌려고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객 돈도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주지만은 이 헤지 펀드들은 자기들이 오너거든요. 네. 이거는 내 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이 개인 투자들하고 똑같이 이 단타하는 이 세력들이거든요. 네. 호재가 오면은 이제 상승으로 밀어 올리고 이제 악재가 오면 아래로 내려 몰리는데 중심이 투자뱅크의 그 빅플레이들이 있으면은 이 스윙이 그렇게 와일드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 사이 공백 상태에서 그냥 자기들이 마음껏 개미들을 이제 아래로 내려 찍어버린 거죠. 그래서 개미들도 뭐 패닉실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천연가스 가격을 복귀하면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그랬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증시가 이만큼 빠졌다. 그러면 당연히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빠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어야 되겠죠. 올랐어야 그렇죠. 함에도 불구하고 폭등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골드도 그렇고 채권금리도 주식시장과 반응이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골드는 이 고용시장 지표, 고용지표를 보니까 앞으로 CPI 발표와 함께 이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도 있겠다. 이 기대감이 골드가 $1,700 지지하면서 반등을 했고 그동안 계속 올랐던 채권금리가 금요일에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그대로 막판까지 유지했거든요. 결국 이런 점을 볼 때 선생님의 추론이 상당히 납득,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금요일 장 하루만 보면은 이제 증시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일단 증시가 단기 바닥을 찾았다. 이제 이런 이제 조짐이 보이고 그냥 금요일은 헤지펀드들의 그냥 놀이터였다. 네. 하루짜리 빅 이벤트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루 전에 금요일날 그런 그 헤지펀드들의 일종의 그 공갈포 있기 전 하루 전에 중국의 청두시의 봉쇄, 그 다음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되면서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으로 장초반 급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국 시간 오후, 한국 시간 새벽 한 3시부터 이게 반등을 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결국 하루 전에 이렇게 움직임만 보면 금요일에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지수가 어느 정도 그 하락하는데 하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사실 먼저 갖게 만들어줬잖아요. 네네. 사실 목요일장에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급락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일단은 최근에 증시 자체가 이제 상당히 그 바잉 세력이 없는 취약한 그 구조였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그다음에 AMD의 대중국 수출 금지를 발표했잖아요. 수요일 날 밤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목요일장의 기술주를 이제 끌어내린 그 하나의 원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군이 네. 중국 정찰 드론을 격추시켜 버렸어요. 네. 한 대를. 근데 이것이 상당히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이제 공포감을 좀 불러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남한 페이롤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공포가 이제 극도에 달했던 거죠. 네. 목요일 날에.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차트상으로 보면은 S&P 이제 3,900이 이제 진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바닥으로 이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3,900을 찍고 이제 반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이제 오후에 반등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목요일 날이 원유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월가 입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커피로 뭐 이런 쪽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이제 생기거든요. 이것이 증시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오후에는 일단은 S&P 3,900 진짜 바닥으로 보이는 단기 바닥으로 보이는 3,900을 찍었고 원유 가격 큰 폭 여기서 이제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다. 하여튼 상승 반전하긴 했는데 하여튼 저는 3,900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3,900에서 드디어 제가 이제 나스닥 지수를 샀어요. 이제 회원들하고 샀는데 결국 금요일 아침엔 좋았는데 오후에 뒤통수 맞고 이제 우울하게 이제 끝났죠. 이게 그렇다면 목요일에 이런 분위기, 아니 금요일에 이런 헤지펀드의 이런 위협이었다면 휴가를 복귀하는 화요일에는 또다시 이게 좀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금요일 하루 만에 그 이벤트였지 다음 주 화요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골드가 바닥을 잡고 이제 12달러나 이제 상승한 채로 끝났고, 뭐 원유 가격도 안정돼 있고, 뭐 이런 걸로 볼 때, 또 차트상으로도 볼 때, 화요일에는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화요일에는 이제 그 투자뱅크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들 다 복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승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26일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일주일 내내 지수가 겁을 먹었던 이유는 고용지표였고, 고용지표 결과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일단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면은 다음 주 그 화요일, 미국은 월요일 휴장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수요일 날 새벽이 되겠지만 미국 시간 화요일부터는 이제는 9월 13일에 예정되어 있는 CPI 중심, CPI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중심으로 증시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아침 9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어요. 어허. 네. 어디에서 상당히 연설이 중요한 있습니까? 건데, 네.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난번 잭슨홀에서는 파월 의장이 간단 명료하게 이제 스피치를 끝냈잖아요. 그래서 뭐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해석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다 보내버린 거죠. 근데 만일에 이번 목요일 아침 그 스피치에서 그 문구 하나, 그 토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지난 잭슨홀과 비교할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비교해서 어떤 워딩에 체인지가 있는지 이걸 아주 세심하게 살필 거예요. 그래서 이 워딩 하나하나에서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면은 한껏 눌려있던 증시는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저는 이렇게 봐요. 파월 의장이 목요일 날에도 스피치를 간단하게 해버리면은 증시는 하락으로 갈 수 있고, 왜냐하면 잭슨홀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거니까. 근데 만일 파월 의장의 연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혹시나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있다 그러면은 파월 의장의 그 말 실수에서 다시 이 시장에서는 조금 희망적인 단서,
이런 걸 찾아서 상승으로 이끌지 않을까. 이 파월 의장이 사실은 좀 생김새는 조금 좀 독하게 생겼는데 말은 상당히 좀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게 좀 애매하게 발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좋은 거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말을 길게 하고 기자회견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그 좋은 부분만 딱 떼갖고 좋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번 목요일도 스피치를 얼마나 짧게 할는지 길게 할는지 기자회견이 있을 건지 이 워딩에 미세한 체인지가 있을 건지 여기에 따라서 증시의 반응이 다를 것이다. 상당히 다음 한 주는 이 하이라이트이 이 파월 의장의 스피치 여기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세 일단 $90 밑으로 내려왔고 그다음에 미국의 가솔린 가격, 가솔린 그 선물 가격은 이미 $2대로 지난주에 내려와 버렸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현재 시장이 9월 13일 8월 CPI 예상치를 플러스 8.7%로 예상하고 있던데 이것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고용 지표에서도 이제 좀 완화적인, 좀 저조한 수치가 나왔고, 최근에 물가, 지표 중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뭐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 뭐 이런 게 모두 내려오는데 단지 연준에서 걱정하는 게 이 코어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이제 주거비하고 인건비 상승이었잖아요. 근데 인건비마저도 조금 하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CPI 그 수치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치만큼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CPI 직전에 만약 증시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CPI 발표 바로 직후에는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이 정말 이런 그 고용지표에서 확인된 고용의 일종의 지금까지 고용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노동시장이 강했었는데, 약간 누그러지는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 물가 상황, 그 클리브랜드 패드에서도 보면 이미 8월 예상치를 8.2%로 상당히 낮췄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월가 입장에서는 파월 의장의 어떻게 보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말꼬리를 잡아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뭐 충분하진 않지만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잭슨 홀에서 파월 의장이 던진 그 경고 메시지는 상당히 강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조금 시장 친화적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증시가 크게 상승할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파월 의장이 했던 말 이제 국민이나 기업에 고통을 주더라도 인플레이션은 잡겠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데이터만 보고 자기들이 연준의 팔러시를 수정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달에 뭐 난판 페이롤, CPI 전부 그러니까 연준이나 시장이 좋게 보는 그 저조한 수치로 나온다 할지라도 연준이 쉽게 그리 금방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연준 입장에서는 적어도 3달, 4달 이렇게 연속해서 완전한 흐름세로 고정 자리 잡았을 때 그때 가서야 자기들이 이제 그 타이트닝 팔러시를 조금 체인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너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9월 FOMC나 연말 이내에 그 스탠스를 바꾸지 않더라도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뭐 연말까지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 하지만 내년 초에는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그 분위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그 7월, 8월에 그 베어마켓 랠리 때는 내년 초에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제 폭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연준이나 연준 멤버들의 그 스피치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 페이드 풋은 없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도 없고 일단은 높게 3.75 내지 4%의 기준금리를 유지시키면서 연말까지 갈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션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대차 대조표 그 축소 그것도 이제 9월 달부터 예. 2배로 늘어나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증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보유자들이 손절매를 치고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생각에는 일단은 조금 이제 9월 달을 이제 좀 제 나름대로 전망해 보면은 S&P가 4,300까지는 가기가 좀 어렵다.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4,200 정도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좀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 달이 이제 히스토리를 보아도 네. 증시가 상당히 저조했던 게 이제 9월 달이잖아요. 네. 이제 거기다가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도 이제 2배로 늘어나고 자, 그런 걸 여러 가지 볼 때 이 9월 달, 10월 달에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금요일 고용지표, 그 다음에 CPI, 그 다음에 뭐 목요일 파월 의장의 연설, 그걸 포함해서 9월달 시장 예상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제가 궁금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아침에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행했던 대중국 관세, 이 재조정 문제도 다시 뭐 논의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혹시 보셨는지요? 저는 뉴스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실현 가능한가 이제 그런 이제 의심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만 문제를 사이에 두고 네. 중국과 미국이 지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네. 지금 엄청 지금 전쟁 중에 있거든요. 네. 여기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 중간 선거 전에 인플레이션을 낮춰갖고 뭐 어떻게 좀 자기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끌어가고 싶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중국과 미국 사이의 그 관계가 녹록지 않다 그런 생각이고 뭐 관세 인하를 한다 할지라도 미국인에게 꼭 필수적인 생활 필수품 그런데 일부 국한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마디 더 드리면요. 네. 사실 연준은 지금 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긴축 파이팅 중이잖아요. 네. 중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연준과 완전히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물론 제가 볼 때는 중간선거 전에 돈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아마 그런 이제 심리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44빌리언 달러 이게 한국 돈 얼마죠? 440조인가요? 44조인가요? 일단 440억 달러니까 약 50조 정도 되겠는데요. 네. 네. 44빌리언 달러를 네. 의회에다가 자금 요청했어요. 이제 뭐냐면은 코비드 릴리프 그러니까 코로나의 이 상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44빌리언 달러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거 이제 쭉 이제 세부 항목 있고 지금 코로나가 사실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뭐 생활이 어렵거나 뭐 그것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거나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코비드 릴리프 자금으로 그렇게 의회에다 신청했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그 주지사가 잡고 있는 주에서 이제 사실 올해 이제 사실 뭐 미국 경제 침체 오냐 마냐 우리가 떠들긴 하지만은 각 스테이트마다 이 세수입이 초과 달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 이래갖고 각 스테이트마다 지금 국민들에게 이걸 1,000불 줄까 2,000불 줄까 지금 그거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뭐 그런 거 또 코로나 후유증 뭐 이런 것이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좀 더 근본적으로 가면은 미국이 코로나 그 사태 이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갖고 이 인플레이션을 올린 국면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 주지사 이런 쪽에서는 지금 다시 돈 풀기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연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흑인이나 일종의 좀 저소득층이니까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의회 그 상원이나 하원에서 예. 지금 이번 중간선거 끝나면은 공화당이 양쪽 다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뭔가 표심을 돌려놓지 않으면은 중간선거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정책이 전부 브레이크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지금 초조하게 지금 그렇겠습니다. 이 국민 친화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든 말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할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상하원을 다수당을 지위를 잃는다. 그럼 미국에서는 의회의 힘이 강력한데 아무런 법도 사실 공화당이 허락하지 않는 한 이제는 통과될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네네. 예. 그 지난번에 그 조맨친 의원이 그 환경 뭐 기후법 이런 데도 이제 동의해 준 게 이제 이런 여론조사에 이제 그것도 이제 불안감을 느껴갖고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이 중간선거 이후에는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제 도루묵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조맨친 의원도 그런 면에서 조금 양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란 언론에서는 목요일에 그러니까 수요일 밤인데 핵 협상이 거의 다 통과되었다, 뭐 합의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미국 언론에서는 아직 뉴스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혹시 미국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게 있었나요? 네네, 뭐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핵 협상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그 이란의 그 군대를 뭐라고 하죠? 혁명 수비대라고 그러나요? 예. 그것을 이제 테러 단체로 규정하느냐 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쪽에서 그럼 우리 혁명 수비대를 테러 지원국에서 빼든 말든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양보해갖고 핵 협상 자체는 진일복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는데 이것이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만일 미국이 이란을 얻으면은 사우디를 잃을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란과 사우디는 종교적으로 철천지 원수지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왕세자하고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사이가 지금 상당히 나쁘잖아요. 네. 나쁜데 사우디의 그 왕세자 측에서 중국 시진핑 그 주석을 공식 초청했어요. 사우디를 방문해달라고 초청해갖고 지금 양측에서 일정을 조율 중에 있어요. 사실 중국의 시진핑 그 주석이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것은 뭔가 양측에서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큰 선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월가의 일부 세력들은 사우디 왕세자가 이참에 중국이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대량 수입하는 조건으로 그 수입 대금을 중국 유한화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네. 소위 말해서 페트로 유한화의 이제 발동을 이제 걸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국은 사우디를 보복할 가능성이 그럼 없느냐 하면은 충분히 있죠. 사우디는 정식 군대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로지 미국의 군사 보호에 하에서 그 이란과 그 주변의 그 테러 단체로부터 이제 나라를 이제 방어하고 있는데, 만일 미국이 사우디에 그 군사적 보호 조치를 처리한다 그러면 사우디 왕조는 곧바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계산입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없기 때문에 세계 모든 테러 단체들이 사우디 왕조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죠. 예. 또 주변에 이미 그 테러 단체들이 주변에 이미 각국에 포진돼 있고 또 이란도 지금 있고 또 그다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 단체들도 사우디로 이동할 수 있고 지금 이 이란과의 미국 핵 협상 이것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지금 군사 정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란 핵 협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뉴스가 그 국제 원유가의 하락을 하는데 좀씩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긴 한데 사우디에서는 즉각 반응을 내놨죠. 그러면은 우리는 감산을 하겠다. 바이든 대통령 요청한 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산을 하겠다. 우리는 정치 군사적을 떠나서
이 현재 유가 90달러 내지 100달러 이 가격 안에서 우리 시장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급으로서 이 가격을 조절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번 9월 5일 날에 오페크 임시 회의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 사실 상당히 지금 관심 사항입니다. 예, 사실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쉽게 결론이 나진 않을 것이다. 이게 선생님 말씀이었고, 지난주 또 증시가 하락하고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황에서 테슬라와 애플의 약세도 일정 정도 그 비중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고, 애플은 지금 다음 주 7일에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는데, 이건 중국의 청두시 코로나 봉쇄, 이것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의 현지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 이 브랜드들의 최근에 그 자동차 그 판매 딜리버리 수치가 나오는데 예상보다 저조했어요. 예. 지금 뭐 청두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상해에도 있고 락다운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데서 이제 그 악영 후폭풍의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동 현지 전기차들의 딜리버리 숫자가 저조한데 그럼 테슬라 혼자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겠느냐 이렇게 시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뭐 중국의 판매가 테슬라 전체 판매의 일부분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면도 테슬라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하여튼 그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의 영향,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한다면 뭐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강조했듯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 압력도 있었겠죠? 그렇죠. 네. 예.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면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3.2%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증시 위험 자산에서 앞으로 1년간 투자했을 때 3.2%의 수익을 얻을 가능성과 현재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에 투자해가고 3.2% 무조건적으로 아주 개런티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럼 우리 작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증시 위험 자산 쪽으로 더 많이 보겠지만은 사실 연기금 같은 그 패시브펀드들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한 데 가서 3.2% 벌려고 눈 부릅뜨고 눈 벌겋게 잠 못 자고 할 필요 없는 거죠. 국채금리 넣어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증시의 그 위험 자산들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방 압력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금요일에 2년 만기 국채금리, 10년 만기 주요 국채금리가 하락하긴 했지만 목요일에 2년 만기 국채금리는 3.5%를 넘었는데 이게 2007년 이후에 거의 15년 만에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S&P 500 인덱스 그 디비덴드 레이트,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이 1.7% 좀 넘는데 그 2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야, 배당보다 2배 그 2년 만기 채권을 사면 2배 높은 금리가 나오는데 굳이 위험자산 투자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시는 이제 하방을 압력받는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항상 머리에 두어야 되는데, 일단은 금요일에는 그 국채금리가 2년물이나 10년물 이제 하락으로 끝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펀드 매니저들, 그 휴가 가신 분들 놀랐을 텐데 빨리 화요일에 뭔가 과감한 행동을 해주기를 과감히 바라는 바이고,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일단 또 목요일에 중요한 일이 있고, 한국은 또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거든요. 그 다음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에 오면 그날 밤에 또 CPI 발표가 있어서 한 4일간 붕 뜨는데, 선생님 이제 우리 또 다음 주 주말에는 제가 시골에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하루 쉴 텐데, 이 2주 연속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붕 떠버릴 텐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뭐 지적하시고 싶은 거 아니면 뭐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시고 오늘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파월 의장의 강경 노선 천명, 이것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는 지금 좀 조금씩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파월 의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보다도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날이 갈수록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요. 그래서 혹시나 미국이 유럽 꼴 날까봐 아마 경고 사격을 하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의 강경 노선,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증시에서도 이제 Don't fight the Fed, 이제 연준에 맞서지 말라, 이제 그거 있기 때문에 이 페드에 맞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류가 팽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 세력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나오면은 증시는 크게 이제 순간순간에 급락을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잠깐에 이제 좀 심한 말로 말하면은 데드캣 바운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베어마켓 랠리이지만은 7월, 8월의 베어마켓 랠리보다는 좀 짧게 끝날 것 같고, 좀 더 낮은 수준에서 끝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운 지금 장이고, 올라갈 때 먹고 나오는 게 최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미국도 명절 연휴, 추석 연휴 이런 행사와 한인 쪽에서 당연히 있겠죠? 추석 날짜가 정확히 어느 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일요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인가? 토요일인가 보다. 아니, 며칠? 잠깐만요. 달력을 봐야 되니까 10일 아니면 11일 같은데요. 지금 10일 같습니다. 10일. 9월 10일. 지표되지만 그날 추석이구나. 네.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가끔 나가도 보면은 송편이 딱 진열되어 있는 거 보면 추석이네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동안.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그러면 17일 날 우리 또 만나야 되겠습니다. 저는 10일에 시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또 강제 휴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말에 한번 짧게라도 유튜브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주시면 제가 또 거기다가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좀 써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9일에 저 서울에 있을 때 9일에 저하고 통화하셔도 되고 일단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오늘도 저는 이제 연휴 들어가고 화요일 날 이제는 직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연휴 즐거운 주말 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유럽의 천연가스 잠근다. 그래서 급락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 이미 일주일 전에 제가 페이스북이나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유럽의 발음도 안 나오네. 천연가스 재고는 충분하다. 그 얘기를 드렸었죠. 말씀을. 자, 재고량 이미 독일의 경우 85% 가까이 쌓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증시가 일단 하락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시장은 고용 피크 그리고 8월 인플레이션 CPI 발표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 보고 우리는 추석 명절을 보내야 되겠죠.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방송을 하루 쉬겠습니다. 다만 중간에 제가 할 수 있다면 주중에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